저는 1990년대 후반 김정일 방침에 따라 의사의 꿈을 접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하루아침에 집단 진출로 무리로 농촌에 배치되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농촌에 묶여 살아야 했던 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김매기가 한창인 날 농촌에서 한 장의 삐라를 발견하고 USB를 얻게 되며 저의 인생과 주변의 친구들의 인생 이야기도 달라져가는 변화되어 갔던 일입니다. 90명의 여학생들이 평양에서 농촌으로 가고 또한 한국으로 오게 된 결심을 했지만 10명 중 3명은 돌아오지 못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담은 사연입니다. 저의 이야기 듣기 전에 탈북민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장작가의 마당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련이에요.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고 평양에서 자랐는데 이상하게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언제나 평양이 아닌 곳에서 시작됐어요.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 아직 아버지가 청년도 되기 전이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으면 제가 왜 두만강을 건넜는지, 왜 10명이서 출발해서 7명만 도착했는지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함흥 근처 농촌마을 출신이었어요. 그곳에서 우리 집안은 한때 과수밭을 수천 정보나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가끔 그 이야기를 꺼낼 때면 눈빛이 조금 달라지곤 했거든요. 봄이 되면 꽃이 하얗게 피고 가을이면 사과가 나무마다 주렁주렁 달렸다고 그 과수밭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오래된 옛날 풍경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이야기는 항상 그 풍경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반드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토지개혁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지주였기 때문에 토지개혁이 시작되자마자 그 넓은 땅은 하루아침에 나라의 것이 되었고 집안은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그때 어린아이였지만 그날 마을 분위기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명단을 읽고 땅을 분배하던 날 마당에 쌓여있던 농기구들과 문서들이 모두 끌려나갔고 그 순간부터 우리 집안은 더 이상 그 마을에서 당당하게 살 수 없는 집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던 게 기억나요. 오래된 일이었지만 그게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낙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창 전쟁 중에 생긴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아버지의 삼촌이 의사였거든요. 집에서 작은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미군이 부상당한 군인을 등에 업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채 의식을 잃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미군이었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환자를 살리는 것이 의사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삼촌은 그 사람을 의원방으로 들여서 총알을 꺼내고 상처를 꿰매고 며칠 동안 치료했다고 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그 미군은 정신을 차렸고 붕대가 감긴 채 겨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삼촌이 옳은 일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미군을 치료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삼촌은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렸고 그 낙인은 가족 전체로 번져버렸어요.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낙인 찍히면 그것이 집안 전체의 운명이 된다는 것을 저는 한참 뒤에야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꺼낼 때는 그냥 오래된 이야기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우리 집안이 살아남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대가의 이야기였고, 그 대가는 아버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청년이 되었을 때 이미 집안에는 두 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하나는 지주 집안이라는 출신 성분이었고, 또 하나는 미군을 치료한 삼촌으로 인해 생긴 반역자의 낙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다고 했는데요. 삼촌이 아픈 사람을 치료했고 마을 사람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던 아버지는 학업 성적이 높은 덕분에 드디어 함흥의학대학 시험에는 합격했어요. 그러나 당에 입당하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시대였고, 집안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입당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아버지는 결국 의사의 꿈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선택한 길이 군대였어요. 군복무를 하면 조선노동당 입당도 할 수 있었고 평양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대를 결심했다고 했는데요. 그 2년 동안 아버지가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평양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농촌의 낙인을 벗어나려면 그곳을 떠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생각이 2년 내내 아버지를 버티게 해준 것 같았습니다. 당시 북한의 군 복무제도가 2년이던 시기, 제대 후 정말로 평양에 배치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했어요. 배정받은 아파트는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4층이었고 창문을 열면 강물이 바로 보였는데 아버지는 그날 밤 창문을 열어놓고 한참을 그 강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농촌 출신이 아니라 평양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실감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며 왜 아버지가 그 밤을 그렇게 오래 기억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그 강물을 바라보던 밤이 아버지에게는 낙인을 벗어난 첫 번째 밤이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평양에 자리를 잡고 나서도 아버지 앞에는 또 하나의 벽이 남아 있었어요. 노동당 입당 문제였습니다. 삼촌의 낙인이 여전히 기록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당 심사는 계속 보류가 되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서류가 올라가면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면 또 보류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아버지는 조금씩 지쳐갔을 것 같아요. 입당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평양에 살아도 제대로 된 사람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당원이 되어야만 충성분자로 인정받고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평양에 살면서도 늘 뭔가 불완전한 상태로 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마지막 방법을 선택했어요. 전쟁 때 함께 싸웠던 사람들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는 전쟁 당시 351고지에서 분대장으로 싸우다 그곳에서 전사했다고 했는데요. 아버지는 그 사실을 증명해 줄 사람을 찾기 위해 거의 1년 가까이 밤을 새워가며 전국 곳곳으로 편지를 썼다고 했어요. 살아있는 전우가 있을까 해서 주소를 수소문하고 또 수소문하는 일이 계속됐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간절하고 외로웠을지 저는 나중에야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같은 고지에서 싸웠던 병사였는데 제 할아버지가 끝까지 싸우다 전사했으며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무릎 위에서 눈을 감았다는 증언을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증언이 기록으로 올라가면서 결국 아버지의 입당 심사가 통과됐어요. 그날이 2월 20일이었다고 했는데요. 아버지는 그날을 실제 생일보다 더 중요하게 기억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당원이 되었고
평양 사람으로 완전히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아버지가 열심히 살아온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가족이 평양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였고, 동시에 제가 겪게 될 모든 일이 시작점이었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그 낙인을 벗어내기 위해 평생을 쏟아부은 것처럼 저도 결국 그 무게를 물려받은 채 살아가게 됐거든요. 아버지는 평양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그 무게를 내려놓으려 했는데 저는 다른 무게와 작별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듣는 평양의 학생이었을 뿐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늘 말했어요.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보다 어디에 정착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어릴 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냥 아버지가 평양 생활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에게 평양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집안을 따라다니던 낙인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고, 그 낙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처음으로 생긴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반복했던 건 자랑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 같은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평양 사람이다. 이제는 누구도 나를 농촌 출신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요. 평양에 자리를 잡은 뒤 아버지는 건설대학에 들어갔어요. 평양은 계속 새 건물들이 올라가던 시기였고 도시 전체가 하나의 공사장 같았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건축을 배우면서 새로운 거리와 아파트, 공공건물들이 하나씩 올라가는 현장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이었다고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가끔 공사 현장 앞에서 창밖을 가리키며 저 건물은 내가 설계에 참여한 건물이다. 저 거리도 내가 만든 것이다. 하고 말하곤 했거든요. 그때는 그냥 아버지가 건축가라는 게 조금 자랑스러웠을 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그 건물들 속에 자신의 삶을 새겨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낙인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증거를 도시 곳곳에 세우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는 어머니를 만나 결혼했어요. 어머니는 평양 토박이 집안 출신이었는데 결혼 이야기가 오갔을 때 주변에서 아버지가 참 운이 좋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난 사람과 결혼한다는 건 그만큼 생활이 안정된다는 뜻이었고 무엇보다도 출신 성분에 대한 의심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 집에는 세 딸이 태어났어요. 제가 맏딸이었고 그 아래로 여동생 둘이 더 있었는데 아버지는 딸이 셋이라는 사실을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았지만 한 번도 그것을 직접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늘 우리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는데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아버지는 의사가 되는 것이 자신의 꿈이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다가 아버지가 조용히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못 이룬 꿈을 너희 중 누군가는 이루었으면 좋겠다고요.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는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시험을 치르고 돌아오면 먼저 성적부터 물어봤고 전교에서 몇 등을 했느냐는 질문을 꼭 했는데 제가 전교 1등을 했다는 말을 들으면 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고 그날 저녁에는 늘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 날이면 아버지는 농담처럼 말했어요. 우리 집에서 의사가 나올 것 같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웃었는데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그 생각이 부담이었냐고 누군가 물으면 그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됐거든요. 시험을 치르는 날이 기다려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라고 믿었어요. 평양에서 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가고 언젠가는 병원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 생각이 틀릴 거라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이 너무 평온했다는 게 느껴져요. 평양에서 자라는 동안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우리가 누리고 있던 생활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졸업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학교에서 갑자기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모이게 했어요. 그날 내려온 방침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김정일 장군님의 방침에 따라 1990년대 후반 청년 학생들의 집단 진출이 결정되었다는 이야기였는데 그 순간 학생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는 아무도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날부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장에 서 있던 그날의 공기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여교장이 단상 위에 올라섰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냥 새로운 지시가 내려온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학교에서는 늘 그런 방침들이 내려왔고 우리는 그저 듣고 따르는 학생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교장이 집단 진출이라는 말을 반복하기 시작하자 운동장에서 조용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퍼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집단 진출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들렸는데 설명이 이어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일정 지역으로 집단 배치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시키는 정책이라는 말이 나왔고 남학생들은 대부분 군대에 입대하게 되며 남은 여학생들은 농촌으로 나가 노동을 하게 된다는 설명이 따라붙었습니다. 그 순간 운동장에 줄 서 있던 학생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조금 전까지 들리던 웅성거림이 갑자기 멈춰버렸고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권윤희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소에 늘 밝고 자신감 있던 윤희의 표정이 그날 처음으로 굳어 있었거든요. 권윤희는 우리 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친구였어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또렷했고 발표를 할 때면 선생님들이 늘 칭찬을 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윤희가 나중에 중앙방송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했고 윤희 자신도 그 꿈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끔 장난처럼 방송을 흉내내며 웃곤 했는데 그 모습이 진짜 중앙방송원 같다고 다들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운동장에서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교장의 설명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도 그냥 앞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청년들이 농촌에 나가 노동을 통해 혁명 정신을 배우고 국가 건설에 기여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말이 반복됐지만 그 말이 이어질수록 수많은 학생들이 모인 운동장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어요. 누구도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집단 진출 명단은 며칠 뒤에 발표됐어요. 그날 아침 학교 게시판 앞에는 학생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었고 학생들은 서로 밀치며 종이에 적힌 이름들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저도 게시판 앞에 서서 천천히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위에서 박수련이라는 세 글자를 발견했어요.
그 이름 옆에는 황해도 어느 농촌 마을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 귀에서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고 게시판 앞에 서 있는 학생들의 얼굴도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냥 그 종이에 적힌 황해도 농촌이라는 글자만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침묵이 이상하게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늘 어떤 일이 생기면 조용히 설명을 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책상 앞에 앉아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잠깐 다녀오는 것일 뿐이라고, 몇 년 지나면 다시 평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요.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는데, 나라의 방침이니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너무 평범한 말이었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느꼈어요. 아버지가 평생 그 말로 자신을 살아오게 했다는 것도, 그 말이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말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는 것도요. 출발하는 날 평양역에는 많은 학생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큰 짐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울음을 참지 못하는 어머니들도 있었는데, 평소에 질서가 엄격하던 역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걱정과 불안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거든요. 열차에 올라타기 전에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평소처럼 단정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눈빛이 평소와 달랐는데 그 눈빛 속에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아버지의 눈빛을 차마 바라보지 못했어요. 내 잘못도 아닌데 괜스레 미안함과 부끄러움 같은 것이 밀려들었어요. 마주 볼 수 없었던 아버지의 눈빛은 자식에 대한 걱정과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는지 지금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열차가 출발할 때 창밖으로 평양의 건물들이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떠나게 될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황해도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논과 밭이었어요. 평양에서 보던 거리나 건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낮은 집들이 몇 채 보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짐을 들고 버스에 올라탔고 버스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좁은 길을 따라 한참을 달렸어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저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점점 더 멀리 아주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어요. 황해도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낯설미였어요. 평양에서만 살았던 저희에게 농촌 풍경은 익숙하지 않았고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숙소가 배정되었는데 그게 숙소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오래된 건물이었고 방 하나에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해야 했어요. 침대도 없었고 바닥에 깔린 얇은 담요 위에서 자야 했습니다. 처음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잠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곳이 앞으로 우리가 생활해야 할 공간이라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농장 간부의 설명을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바로 농사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모내기와 김매기, 수확까지 농촌에서 필요한 모든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이 이어졌는데, 그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주변에 앉아 있는 친구들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봤어요. 그 친구들은 평양에서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었고 그동안 농사일을 해본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부터 일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졸업생들은 작업반별로 분산되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윤희와 저는 한 작업반 분주해서 일하게 되었어요.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에 우리는 논으로 나가야 했는데 발을 논에 넣는 순간 차가운 물이 종아리까지 올라왔고 지늘기 발목을 붙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허리가 계속 아팠어요. 전교 1등을 하던 학생이 아버지가 의사 꿈을 물려주고 싶어 했던 맏딸이 새벽부터 진흙 속에 발을 넣고 있다는 게 그때는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하루 일정은 거의 비슷하게 반복됐어요. 새벽에 일어나 논이나 밭으로 나가고 저녁이 되어서야 숙소로 돌아오는 생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끼리 서로 웃으며 버텨보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피곤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조금씩 지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숙소에는 평양에서 함께 온 여학생들이 90명 가까이 서로 분산되어 각각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두 서로 아는 얼굴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일을 반복하고 돌아오면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해졌고 방 안에서도 큰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어요. 각자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거나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숙소실에 한 방에 4명씩 있게 되었는데 거기에 윤희랑 저는 함께 있게 되었어요. 윤희는 원래 밝고 말을 잘하던 친구였지만 농촌에 온 뒤로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래도 밤이 되면 가끔씩 둘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윤희는 종종 학교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꺼냈거든요. 화술소조에 다니면서 공부하던 일이나 발표 시간에 선생님이 칭찬했던 일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잠시 동안은 농촌에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날 낮이었어요.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바람에 종이 한 장이 날려와 제 발 앞에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광고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보니 글자가 이상했습니다. 종이에 적혀 있는 내용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종이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논에서 주운 종이를 숙소로 가져왔을 때 윤희에게 바로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친구들이 다 잠든 것 같을 때 윤희를 조용히 흔들어 깨웠습니다. 윤희는 처음에 눈을 비비다가 제가 종이를 꺼내는 걸 보고 바로 몸을 일으켰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은 손전등을 켜서 둘이 같이 그 종이를 들여다봤거든요. 종이에는 김일성 일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어요. 처음 몇 줄을 읽고 나서 저와 윤희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웠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런 종이를 삐라라고 부른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태워버려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과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결국 그 종이는 버리지 않았어요.
윤희가 자기 속옷 안쪽에 접어서 넣어두겠다고 했고, 저도 그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그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 때 숙소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농촌에서는 전파가 비교적 잘 잡히는 편이라서 주파수를 조금만 돌리면 외부 방송이 들린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꺼낸 게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냥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그런 말을 했고 주변에 있던 몇 명이 그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남조선 방송을 듣는 건 엄격하게 금지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바로 화제를 바꿨어요. 너무 위험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밤에 윤희가 조용히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라디오였습니다. 집에서 몰래 가져온 거라고 했어요. 평소에는 옷 속 깊이 숨겨두고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물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이상하게 호기심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방 안에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라디오를 켰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파수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어요. 전파가 불안정해서 소리가 끊기기도 했고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이 섞여 들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렷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우리가 평소에 듣던 방송과 달랐어요. 말하는 방식도 달랐고 사용하는 표현도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방송에서는 북한에 대해 우리가 학교에서 듣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 그 방송을 들었을 때 윤희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어폰을 번갈아 귀에 대고 조용히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 밤마다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낮에는 논과 밭에서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숙소로 돌아와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밤이 깊어지면 이불 속에 모여 앉아 라디오를 켰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궁금해서 듣기 시작한 거였어요. 정말 저런 이야기가 가능한 건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게 그때 처음으로 느껴졌습니다. 라디오를 듣기 시작한 뒤부터 우리의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변한 게 없었어요. 낮에는 여전히 논과 밭에서 일을 했고 농장 간부의 지시에 따라 모내기와 김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밤이 오기를 기다리게 됐거든요. 낮 동안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 한쪽에는 오늘 밤 방송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어느 날 농장에서 나물 작업을 나가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봄이 지나고 산에 나물이 올라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 졸업생들 몇 명씩 조를 나눠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캐오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날도 저와 윤희를 포함한 몇 명이 바구니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논에서 일할 때보다 잠깐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나무를 캐면서 잠시 앉아 쉬기도 했고 주변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윤희가 먼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산길 옆에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처음에는 누군가 버리고 간 짐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는 잠시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냥 지나칠지 아니면 확인해 볼지 잠깐 고민했습니다. 결국 윤희가 먼저 다가가서 보따리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과자와 라면이 있었고 작은 비닐봉지 안에는 달러 지폐도 몇 장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전자기기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자세히 보니 USB였습니다. 우리는 그 물건들을 보고 잠시 말을 하지 못했어요. 포장지에 적혀 있는 글씨가 북한에서 사용하는 글씨와 조금 달랐고 라면 봉지에도 우리가 보던 것과 다른 상표가 붙어 있었거든요. 제가 윤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아마 남쪽에서 넘어온 것 같다고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 물건들을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뒤 우리는 보따리 안에 물건들을 나물 바구니 속에 나눠 담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나무를 캐온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뒤 밤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윤희와 둘이서 그 물건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과자는 우리가 평양에서도 본 적 없는 종류였고 포장이 다 달랐습니다. 달러 지폐는 손에 쥐어보니 생각보다 얇고 가벼웠어요. 그리고 USB가 문제였거든요.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농장 사무실에서 가끔 사용하던 노트북이 있었는데 그걸 잠시 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다음 날 밤 그 노트북을 구해서 USB를 연결했습니다. 연결하자 안에 파일들이 여러 개 들어있는 게 보였어요. 영상 파일들이었거든요.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나 됐고 제목도 우리가 처음 보는 것들이었어요.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을 때 화면에 나온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던 영화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도 달랐고 거리의 모습도 달랐거든요. 건물들도 달랐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 영상을 한참 동안 말없이 봤어요. 얼마나 봤는지도 모를 정도였거든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생활은 또 한 번 바뀌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여전히 농장에서 일을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밤이 오기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잠든 뒤에야 USB에 담긴 영상을 조심스럽게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남쪽 사회의 모습을 조금씩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모습도 보였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장면들도 보였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윤희와 저는 서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저런 곳이 있을까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밤마다 그 이야기는 조금씩 더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이었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보던 영화나 기록 영상과는 분위기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편을 보고 나서부터는 그냥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나오는 생활 모습들을 유심히 들여다보게 됐어요. 영상 속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과는 다르게 살고 있었어요.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는 모습도 있었고, 거리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방송에서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였고,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말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곤 했거든요. 그런 말을 방송에서 한다는 게 북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평소에 배워왔던 내용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 장면들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혹시 누군가 우리 방에 들어오지는 않을지,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지는 않을지,
항상 주변을 살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영상을 보면서도 마음이 온전히 거기 가 있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생활이 몇 달 동안 계속됐어요. 낮에는 농장에서 일을 하고, 밤이 되면 라디오를 듣거나 USB 영상을 보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밤 윤희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것과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말로 꺼내는 순간 그게 현실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달까요? 그래서 한동안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와 윤희 둘만 나누던 이야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방에 있던 두 명의 친구들도 그 이야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함께 듣거나 USB 영상을 같이 보는 일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큰 목소리로 말하지 않았어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거든요. 북한에서는 잘못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농촌에 내려온 여학생들 대부분이 평양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었고 갑자기 농촌으로 내려와 미래가 불확실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쌓여 있었던 거거든요. 누군가 먼저 남조선 이야기를 꺼내면 다른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어요. 남쪽 방송에서 들었던 이야기나 영상에서 본 장면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불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평양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졸업 후에 대학에 가거나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반복될 뿐이었고 앞으로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우리 사이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을 떠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처음 그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윤희였거든요. 어느 날 밤 라디오 방송을 듣고 난 뒤 윤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만약 우리가 저곳으로 갈 수 있다면 어떨 것 같냐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질문은 그날 이후로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윤희가 처음으로 그 말을 꺼낸 날 밤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만약 우리가 저곳으로 갈 수 있다면 어떨 것 같냐는 말이었는데 그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윤희는 평소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꺼낼 때는 이미 오래 생각하고 난 뒤에 꺼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낮에 일을 하면서도 그 생각이 계속 떠올랐어요. 논에 발을 넣고 허리를 굽히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남조선 방송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USB 영상에서 봤던 거리의 모습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으며 걸어다니던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과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논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밤에 윤희가 다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북한을 떠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들었고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이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는다는 게 어떤 일인지 저는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윤희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냐고요. 윤희는 잠시 말이 없다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로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마음속에서 같은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지금 이 생활이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생각. 그게 저도 오래전부터 마음 한쪽에 있었거든요. 다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둘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탈출이라는 말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라는 건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두 사람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분명했거든요. 정보도 필요했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서로를 도울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그 내용을 결국은 같은 숙소에 있는 두 친구도 알아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무한테나 그런 말을 했다가는 모든 게 끝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정했어요. 먼저 라디오 방송 이야기를 꺼내보고 반응을 살피는 거였습니다. 남조선 영상 이야기를 해보기도 했어요. 그 이야기에 눈빛이 달라지는 사람,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계속 듣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야 했거든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 명씩 확인해 가다 보니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뜻을 같이 한 사람이 5명이었습니다. 저와 윤희를 포함해서 5명이 같은 마음이라는 걸 확인했을 때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이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5명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 마음을 조금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5명이서 처음으로 모여 이야기를 나눈 날 밤이 기억나요.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고 서로 바짝 붙어 앉아서 거의 귓속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국경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경로로 이동해야 하는지,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같은 이야기들이었는데 정확한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라디오 방송이나 소문을 통해 들은 이야기들이 전부였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어요. 이미 마음속에서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어요. 5명 중 한 사람이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친구를 꼭 같이 합류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말이 없는 친구라면서요. 그 친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모두 조심스러워했어요. 사람을 한 명 더 늘리는 게 그만큼 위험을 늘리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설명을 듣고 결국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더 합류했어요. 그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반복됐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친구를 한 명 더 소개했고 그 친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졌어요. 그렇게 어느 순간 다시 모여 숫자를 세어보니 10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5명일 때와 10명일 때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5명이었을 때는 서로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었고 어느 정도 신뢰가 있었어요. 그런데 10명이 되고 나니 서로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의심한다기보다는
단순히 우리가 서로를 잘 모른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같은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게 그만큼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친구들이 서로가 두만강을 통해 탈북을 해야 하는 위험을 알았고 또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는 속에 숙소 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10명이 되었다는 걸 확인하고 난 뒤 며칠 동안 우리는 따로 모이지 않았어요. 각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 겁이 났거든요. 5명일 때는 서로를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으니까 그나마 마음이 놓였는데 10명이 되고 나서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도 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게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모른다는 것 자체가 불안했던 거예요. 결국 며칠 뒤 다시 모였을 때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람을 더 늘리는 건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요. 이미 10명이고 10명이 같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위험이라는 이야기였어요. 한 명이라도 말이 새어나가면 10명 전부가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각자의 가족들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이후로는 누구도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 수가 아니었어요. 우리 10명 중에 국경 지역에 가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였거든요. 국경을 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히 아는 게 없었어요. 라디오 방송이나 소문을 통해 들은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전부였습니다. 두만강이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북쪽 국경 쪽에 있는 강이고 그걸 건너면 중국 땅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건너는 건지, 어떤 경로로 이동해야 하는지, 건너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한 사람을 떠올렸어요. 평성에 살고 있는 이모였습니다. 이모는 평성에서 작은 신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도 일정한 수익금을 국가에 바치는 조건으로 개인이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모의 공장이 그런 방식이었는데 신발을 만드는 자재를 라진 선봉 지역에서 가져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진 선봉이라는 곳은 북한 북쪽 끝에 있는 지역이에요. 중국이나 러시아와 가까운 곳이라서 그쪽을 오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국경 근처 분위기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모는 그 일을 하다 보니 여러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돈주들과도 교류가 있다는 이야기를 언젠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돈주라는 건 북한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굴리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방법으로도 물건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경 지역 정보도 생기게 되거든요. 저는 혹시 이모를 통해 그런 사람을 연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윤희에게 먼저 했어요. 윤희도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모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물론 그 일도 쉬운 게 아니었어요. 평성까지 이동하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었고 농촌에서 허락 없이 이동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이모에게 탈출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모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도와줄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말릴 수도 있었고 최악의 경우에는 당국에 알릴 수도 있었어요. 물론 이모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믿었지만 그래도 두려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론이 나왔어요. 10명이 모두 움직이는 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윤희와
제가 먼저 평성으로 가서 이모를 만나보고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상황을 확인해보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본 뒤에 나머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머지 친구들은 농촌에 그대로 남아있기로 했어요. 평소처럼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그 계획을 세운 뒤에도 한동안 아무도 바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같은 생활을 반복하며 지내는 것보다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낫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매일 새벽부터 논에 나가 허리를 굽히고 있으면서 이게 내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평성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이 우리 10명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평성으로 이동하는 날을 잡기까지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농장 간부에게 집에 잠시 다녀와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해야 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들려야 했거든요. 며칠 동안 기회를 보다가 간부가 기분이 좋아 보이는 날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댔어요. 거짓말을 하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거든요. 다행히 간부는 별말 없이 며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윤희와 저는 이른 아침에 숙소를 나섰어요. 짐은 최소한으로 챙겼습니다. 평성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가 다 된 시간이었어요. 몇 달 만에 도시 거리를 걷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황해도 농촌에서만 지내다가 오니까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농촌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래도 평양만큼 크지는 않았고 조금 낡은 느낌이 있었지만 그냥 거리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안도가 됐습니다. 이모의 집은 공장 근처에 있었어요. 이모는 우리가 찾아올 거라는 이야기를 미리 듣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를 안으로 들이고는 밥을 차려줬어요. 오랫동안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했던 터라 그 밥이 너무 맛있었거든요. 농촌에서 먹던 거랑은 달랐어요. 이모는 우리가 밥을 먹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농촌 생활이 어떤지, 힘들지는 않은지 같은 이야기였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생활 이야기만 했어요. 힘들긴 하지만 버티고 있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이모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단순히 힘들어서 들른 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이모가 먼저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윤희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윤희를 바라봤고요.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북한을 떠나려고 한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공기가 달라진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이모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그냥 말을 이어갔어요. 농촌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라디오와 영상을 통해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까지요. 이모는 그 이야기를 다 듣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고 나서 이모가 입을 열었어요. 제일 먼저 한 말이 몇 명이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10명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모는 조금 놀란 표정을 보였어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눈에 띌 가능성도 높고
서로의 움직임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모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 국경 지역을 오가는 사람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브라진 선봉 쪽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일을 하다 보니 그쪽 지역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고 그 사람들 중에는 국경 근처 상황을 잘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이게 정말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던 게 조금씩 윤곽이 잡히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모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렀어요. 이모는 그 며칠 동안 여러 사람들을 조용히 만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이모가 한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국경 지역을 여러 번 오갔던 사람이라고 했고 브로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어요. 우리가 직접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와 저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그 만남이 우리 탈출 계획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시작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이모가 소개해 준 사람을 만나기로 한 장소는 평성 외곽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저녁 무렵이었고 손님이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모는 우리를 그 자리까지만 데려다 주고 자신은 자리를 피해줬어요. 그 사람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했거든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한쪽 구석 자리에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쯤 돼 보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장사꾼 같았어요. 특별히 눈에 띄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맞는지 잠깐 확인하고 싶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 그 사람은 먼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를 천천히 살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어디서 왔냐고 물었어요. 황해도 농촌에 집단 진출로 내려와 있다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왜 떠나려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앞으로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요.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표정이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겠거니 싶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10명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처음으로 잠시 멈칫했어요. 숫자를 다시 확인하듯이 10명이라고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잠시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많으면 이동이 쉽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특히 국경을 넘는 순간에는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 사람이 많으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했어요. 한 명이라도 발을 헛디디거나 소리를 내면 전부 위험해진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실감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두만강을 건너는 경로를 이야기해 줬어요. 국경 경비가 비교적 느슨한 시간과 장소가 있다는 말이었고 그 틈을 이용하면 건널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완전히 안전한 방법은 없다고 했어요. 언제든지 경비대가 나타날 수 있고 총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를 아주 담담하게 했거든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무겁게 들렸어요.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사람이 내건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판단을 빠르게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누군가 따로 행동하거나 다른 판단을 하면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 포기하거나 중간에 멈추면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을 두고 가야 할 수도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 말이 가장 마음에 걸렸어요. 같이 출발한 사람을 두고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순간 저는 생각하기 싫었거든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즈음 그 사람이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10명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산에서 발견한 보따리 안에 달러 지폐가 들어있었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때 처음으로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그 돈이 이 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게 됐거든요.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을 나와 이모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윤희와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정말 이 일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는 게 맞는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게 됐어요. 총격이 있을 수 있다는 말, 누군가를 두고 갈 수도 있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마음은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농촌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벽부터 논에 나가 허리를 굽히고 있는 생활로 돌아간다는 게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촌으로 돌아가 나머지 친구들에게 브로커를 만난 이야기를 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10명 모두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기로 하는 결정이었어요. 출발을 준비하던 밤, 농촌으로 돌아온 뒤 나머지 친구들에게 브로커를 만난 이야기를 전했어요. 모두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총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했을 때 한 명이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를 두고 갈 수도 있다는 말에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다들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였거든요. 무서웠지만 멈출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날짜가 정해졌어요. 브로커가 알려준 날짜였는데 출발까지 보름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보름 동안 우리는 평소와 똑같이 생활해야 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여야 했거든요. 낮에는 논에 나가 일을 하고 저녁에는 숙소로 돌아오고 밤에는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출발 날짜를 세고 있었거든요. 오늘이 며칠이고 앞으로 며칠이 남았고 그런 생각이 일을 하는 중에도 밥을 먹는 중에도 자꾸 끼어들었습니다. 그 보름 동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숙소 창밖으로 보이는 논의 색깔이라든가 저녁 무렵 하늘이 어떤 빛인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아마 이곳을 곧 떠난다는 생각이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마지막으로 보는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감각이 생겼거든요. 출발 전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모여 약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로 떨어지지 말 것, 브로커의 지시를 그대로 따를 것, 어떤 상황이 생겨도 큰 소리를 내지 말 것이었어요. 세 가지를 한 명씩 돌아가며 확인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에는 이상하게 아무도 긴 말을 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수다스럽던 친구도 그날은 조용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두려움도 커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약속만 확인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갔어요.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된다는 생각이 그날 밤 내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잠은 거의 자지 못했어요. 누워서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평양역에서 저를 배웅하던 날, 아버지의 눈빛이 생각났거든요. 걱정이었는지 미안함이었는지, 그때도 잘 몰랐는데,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잠깐 다녀오는 것일 뿐이라고 했던 어머니의 말이 생각났어요. 그 말이 지금 이 순간에는 이상하게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요. 출발하는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어요. 서두르면 티가 날 것 같았거든요. 세수를 하고 평소처럼 밥을 먹고 짐을 챙겼습니다. 짐은 정말 최소한으로만 챙겼어요. 눈에 띄는 큰 가방은 위험했기 때문에 작은 가방 하나에 꼭 필요한 것들만 넣었습니다. 여벌 옷 한 벌, 작은 손전등, 그리고 달러 지폐가 든 비닐봉지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이동하지 않았어요. 눈에 띄지 않도록 두세 명씩 나눠서 서로 다른 시간에 출발했습니다. 저는 윤희와 다른 친구 한 명과 함께 가장 먼저 숙소를 나섰어요. 농장 간부에게는 집에 다녀온다는 말을 해뒀었는데 그 간부가 그날 마침 바빠 보여서 우리가 나가는 걸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행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첫 번째 도시로 이동했어요. 버스 안에서 윤희와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 앉았어요. 같이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저는 자꾸 주변을 살피게 됐어요. 군인이 보이거나 검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그날 버스 안에서는 별일이 없었어요. 두 번째 버스로 갈아탔을 때부터 창밖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 점점 줄어들고 산과 나무가 많아졌어요. 길도 좁아졌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우리가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국경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감각이었거든요. 몸이 조금씩 긴장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자꾸 움직이려고 했어요. 브로커와 합류한 건 작은 마을 외곽에서였어요. 사전에 정해둔 장소였는데 낮은 담장 옆에 서 있던 그 사람을 봤을 때 저는 조금 안도가 됐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우리를 확인하더니 말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랐어요. 두만강까지는 아직 이동해야 할 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두만강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은 시간이었어요. 어두웠고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브로커는 우리를 강가에서 조금 떨어진 숲 가장자리에 세웠습니다.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경비가 바뀌는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1시간 가까이 기다렸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누군가 발을 옮기거나 옷깃을 여미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계속 강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물 흐르는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아마 마음이 그쪽에 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브로커가 조용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는 신호였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풀숲을 헤치고 내려가는 동안 발밑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저는 멈추고 싶었어요.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거든요. 브로커가 강을 건널 때 주의사항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속도와 조용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돌이 많아서 미끄러울 수 있으니 발을 천천히 내디뎌야 한다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말라고 했어요. 차례로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앞에 브로커가 먼저 들어갔고 저는 그 뒤를 따랐어요. 발이 물에 닿는 순간 차가움이 바로 느껴졌습니다. 10월의 강물이었거든요. 발목을 지나 종아리까지 물이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강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숨이 조금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차가운 물이 허리를 감싸는 감각이 생각보다 강했거든요. 바닥에 돌이 많았어요.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발 아래에서 돌들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고 미끄러질 것 같은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팔을 옆으로 벌려 균형을 잡으려고 했어요. 앞에 가는 브로커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눈을 고정했습니다. 뒤에서도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물이 움직이는 소리가 우리 주변에서 계속 들렸거든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않으려고 신경 쓰면서 저는 그냥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강의 중간쯤 왔을 때 뒤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발을 헛디디는 소리였는데 거의 동시에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강 위의 정적을 깨뜨렸고 건너편 어둠 속에서 전조등이 켜졌어요. 빛이 강물 위로 퍼지는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앞으로만 움직였거든요. 물이 허리까지 올라와 있었고 돌에 발이 걸리기도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총성이 몇 번 더 이어졌는데 뒤를 돌아볼 생각조차 나지 않았어요. 강기슬게 발이 닿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숨이 가빴고 다리가 떨렸어요. 인원을 세어봤습니다. 10명이었어야 했는데 7명이었어요. 한 번 더 세어봐도 7명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강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브로커가 바로 숲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수색이 시작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새 친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못한 채 브로커를 따라 숲으로 들어갔어요. 숲속은 완전히 어두웠어요. 손전등도 켜지 않았거든요. 빛이 보이면 멀리서 눈에 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 사람의 발소리를 따라가며 걷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북한을 떠났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강에서 사라진 새 친구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숲속을 몇 시간 이동했어요. 젖은 옷이 몸에 붙어 있었고 신발 속에는 물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며칠이 더 걸렸어요. 낮에는 숨고 밤에 이동하는 방식이 계속됐고 작은 트럭을 타기도 했습니다. 몸은 계속 피곤했지만 다들 말없이 앞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마지막 목적지를 알려줬어요.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방콕 시내를 처음 봤을 때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있었고 거리에는 차들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USB 영상에서 봤던 장면들이 생각났거든요. 한국 대사관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던 밤이 먼저 떠올랐어요. 전조등이 켜지던 순간, 총성이 들리던 순간, 강기슭에서 인원을 세던 순간이요. 우리는 10명이서 출발했어요. 농촌 숙소에서 밤마다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사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7명이었어요. 세 사람은 두만강에서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저는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방콕의 평범한 거리가 보였습니다. 그 거리를 바라보면서
평양에서 태어나 황해도 농촌으로 내려가고 두만강을 건너고 악어가 있는 강을 건너 여기까지 온 모든 시간들을 생각했어요. 낙인을 벗어나려 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 결국 나라 밖으로 나온 저. 우리 집안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한국에 온 뒤 우리 7명은 각자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윤희는 언론 기자가 되어 꿈을 이뤄냈습니다. 아나운서는 아니었지만 방송 관련 일을 하게 됐거든요. 황해도 농촌에서 라디오를 이불 속에 숨기고 듣던 사람이 이제는 마이크 앞에 서 있다는 게 저는 아직도 이상하게 뭉클하게 느껴져요. 다른 친구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꿈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친구도 있었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려고 지금도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바라던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보니 자유라는 게 그냥 거창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다는 것,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스스로 찾아볼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북한에서는 당연한 게 아니었거든요. 여기서는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 당연함이 저에게는 아직도 낯설고 동시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겼어요. 어떤 경로로 소식을 접하게 됐는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평양에 있는 우리 가족이 추방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탈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은 가족들이 그 대가를 치른 거였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힘들게 지켜온 평양 생활이 제가 그 도시를 떠나는 순간 무너진 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평양역에서 저를 배웅하던 날에 그 눈빛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동시에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강에서 돌아오지 못한 새 친구를 위해서도, 추방된 가족을 위해서도, 그리고 두만강 차가운 물속에서 앞만 보고 걸었던 그날의 저를 위해서도요. 목숨을 걸고 온 이 제도에 온 그 이유를 매일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해 우리는 이 제도를 선택했습니다. 자유를 찾았습니다. 꿈을 이뤄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꿈도 목숨을 걸고 이렇게 찾아야 했습니다. 저의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